이번엔 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박정원 기자님, 오늘 첫 번째 픽은 뭔가요? 네, 최근에 타이완에서 바로 이것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실까요? 네, 타이완에서 부는 열풍. 혹시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바로 럼주입니다. 네. 이건 술의 한 종류죠. 네. 아, 타이완에서는 새해부터 럼주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네, 그 럼주도요. 심지어 리투아니아산 럼주에 대해서 이 타이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네. 자, 최근 타이완에선 메이드인 리투아니아 제품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럼주에 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것이군요. 자, 타이완 주류공사가 리투아니아산 럼주 2만 병을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타이완 국가발전위원회는 럼주를 이용한 요리법 같은 것을 올리면서 저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왜 열심히 홍보를 할까요? 네,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는 타이완의 외교 공간을 타이완 측의 바람대로 바로 타이완 이렇게 대표부라고 명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리투아니아에 경제 보복을 한 겁니다. 아하. 오갈 데 없어진 리투아니아 럼주를 타이완이 구매한 것이 네티즌들의 반응에 이 긍정적인 반응을 냈고요. 네. 자, 저렇게 정 있고 의리 있는 행동이다. 이런 판정이 나온 거죠. 네. 칭찬 분위기네요. 아, 그래서 타이완에서 리투아니아 럼주가 열풍인 것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은 타이완 대표부라는 명칭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수교를 하는 국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하고 단교를 해야 되는 게 중국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하고 정식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들 나라는 전부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이 타이베이 대표부라든가 아하. 타이베이 뭐 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네네. 이번에 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타이완이라는 국명을 쓰면서 대표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은요, 럼주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화물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수입품 통관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심지어 리투아니아 대사관을 대표부로 격화시켰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리투아니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고요. 리투아니아는 어떤 경제적 압박을 받는다 해도 외교적 결정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죠. 리투아니아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리투아니아는 이렇게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요. 리투아니아의 역사적 그리고 지정학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리투아니아가 이 북유럽의 발트 삼국 중에 하나인데 네. 인구가 266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죠. 근데 아주 그러네요. 오래전부터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유엔 소련 지배 아래서 아주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네. 독립 후에도 러시아하고 이렇게 국경을 계속 맞대고 있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나토에도 2004년에 가입하면서 가장 먼저 가입한 그런 구소련에서 나온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렇게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좀 좋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군요. 네, 그것 때문에 리투아니아 국민들의 이게 반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예. 1989년에 그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요구를 하면서 발트 삼국이 인간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두고서는 이제 발트의 길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2019년 홍콩에서 한 번 더 나타났었죠. 아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길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이제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을 응원을 하고 또 중국의 탄압을 강하게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이렇게 반중 외교가 계속된다면은 결국 리투아니아의 손해가 크진 않을까요? 네,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중국이 이런 유럽의 동유럽 국가들하고 관계가 깊어서 그런데 사실 리투아니아의 중국 교역고문은 수출은 1%, 수입은 4%로 아주 적습니다. 미미하네요. 네, 아주 미미하고 게다가 이제 리투아니아 주요 산업이 레이저 기술인데 이 레이저 네. 기술이 이제 반도체에 운용이 되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타이완의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더리 공장인데 여기하고 결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 실제로 타이완이 리투아니아 반도체나 레이저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약 1조 2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손해보는 거를 충분히 대만 걸로 상쇄를 할 수가 있는 네네네. 거예요. 이런 이제 경제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반러시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러시아 견제에
리투아니아가 앞장섬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소위 유럽 지역의 어떤 흐름을 대변하는 이런 네. 일선에 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국, 중국과 발트의 소국의 갈등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에 동북아 지역을 긴장시킨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네. 네,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우리가 레드라인 하면은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 이 북한이 레드라인과 관련된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네, 2022년 새해 들어서 벌써 4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간 북한. 그런데 최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다시 발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난 2018년 기억들 하실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를 중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실제로 그 이후로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수차례 발사를 했습니다만 ICBM만큼은 자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ICBM에 핵탄두를 탑재를 하고 쏘게 된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3년 9개월 만에 이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네, 이 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이 20여 차례 단독 제재 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제재 완화 같은 걸 좀 바랬을 텐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난 12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래 처음으로 대북 추가 제재가 있었죠.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가 관련된 이 북한 관계자 7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건데 이것도 이번 발표에 영향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북한이 입장을 발표한 날을 보면 이게 참 절묘한 타이밍이다 싶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된 날이에요. 미국 들으라고. 네, 근데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한테 북한은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아주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여전히 관심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 경제가 좋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북한 열차가 중국으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은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2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북한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서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최악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17일에 북한이 중국 단동으로 화물 열차를 보내서 이제 무역 재개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봉쇄를 좀 풀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대상이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접근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정말 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 사실 수도 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교감도 있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10월 달에 시진핑의 3선이 걸린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미국과도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2월, 4월에 그 김정은, 김일성 생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이 시기를 통해서 ICBM을 뭐 발사한다든가 아니면 열병식에 보여준다든가 이래서 긴장을 좀 올려서 핵정국을 다시 주도하려는 그런 메시지는 계속 발출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말 철저히 외면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은 게요. 2017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에 그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3차례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또 ICBM 발사를 한다 그렇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도 마냥 북한 편에 들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북한도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될 것 같은데 면밀하게 이 사안 잘 살펴나가야겠습니다.